미국, 북아메리카 대륙의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있는 나라이다. 1607년 영국이 제임스강 연안에 식민지를 조성한 이후 영국의 식민 상태였다가 1775년 미국 독립혁명 후 1776년 독립을 선언하고 1783년 파리 조약에서 독립이 승인되었다. (1) 개관. 정식 명칭은 아메리카 합중국이다. 본토와 알래스카, 하와이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다. 남쪽으로 중앙아메리카의 꼭지를 이루는 멕시코와 국경을 마주하고 북쪽으로 캐나다와 접해 있다. 서쪽으로 태평양, 동쪽으로 대서양에 접해 있고 남동쪽으로는 카리브해가 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운대 주요부를 차지하며 50개주와 1개 수도구 디스트릭트, 컬럼비아구, 약칭 DC 외에 해외 속령으로 푸에르토리코, 사모아 제도, 웨이크섬, 괌섬이 있다. 캐롤라인 제도는 1947년부터 1986년까지 UN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국제연합의 신탁 통치령으로 미국이 관할하였다. 세계에서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이며 본토 면적만으로는 네 번째이다. 인구는 약 3억 1천만 명이 거주하며 다양한 민족이 이주하여 정착한 다민족 국가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원주민은 아시아 대륙에서 알래스카를 통해서 이주하여 정착한 인디언으로 추정되며 1492년 콜럼버스에 의해 신대륙이 발견된 이후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미국은 유럽의 식민지로서 유럽 강국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이때 유럽에서 전해온 전염병으로 많은 원주민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영국인에 의해 지배되었다가 1775년에 시작된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하여 독립된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 이후 동부에서 서부로 영토가 확장되었고 이 과정에서는 많은 인디언들이 정착지를 잃고 죽임을 당하거나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하지만 미국은 내분에 휩싸여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북부군이 승리하면서 진정한 통일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인구 유입이 이루어졌고 산업화를 통해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스페인과 전쟁에서 승리하며 세력의 확장과 영향력을 넓혀나갔다. 20세기 들어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산업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 세계 최강국으로 등장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구소련과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영향력은 유럽에도 미치게 되었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소화하는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 자연. 1. 지형. 미국의 지형 구분은 비교적 단순하여 크게 3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태평양 연안의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새롭고 험준한 습곡 산지로 세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둘째는 대서양 연안에 가까운 에팔레치아 산맥으로 오랫동안 침식이 진전된 고기 조산대에 속하는 산지이다. 셋째는 그 중간에 펼쳐진 광대한 내륙 평야로 대부분의 지역이 미시시피강 유역에 전개되어 있다. 이들 지형은 모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미국 중앙부에서의 동서 횡단면은 요자형을 이룬다. 1. 해안평야. 에팔레치아 동쪽 기슭에 위치하며 북쪽은 고두고제서 남쪽은 플로리다 반도를 포함한 멕시코만한 일대에까지 펼쳐진 대규모의 해안평야이다. 오래된 해성층이 바다를 향하여 완경사를 이룬 데다가 신기 퇴적물이 두껍게 쌓여 있다. 북부에서는
에팔레치아에서 흘러내리는 하천이 산중턱에서 급류를 이루어 그 수력에 의한 동력으로 공업화 초기에 섬유공업을 일으켜 이른바 폭포선 도시를 형성하였다. 해안은 굴곡이 심한 침강 해안으로 델라웨어만, 체서피크만 등 삼각강이 발달하여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등의 항구 도시를 발달시켰다. 이들 항구는 미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결절점으로서 미국의 번영에 공헌하였다. 평야는 남쪽으로 갈수록 넓은 농업지대가 전개되며 특히 저습한 멕시코만 안에서는 벼농사가 발달하였다. 해안에는 장대한 연안주가, 미시시피강 하구에는 특유한 조족상 삼각주가 각각 발달하였다. 2. 에팔레치아 산맥. 고생대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오랜 습곡 산지이다. 뉴펀들랜드로부터 뉴잉글랜드를 거쳐 엘라베마주 중부까지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뻗어내려 전장 2600km, 최대 너비 500km에 이른다. 남부에 이를수록 고도가 높아지고 너비도 넓어지며 미첼산이 최고봉이다. 산맥은 D 모양으로 구분된다. 해안 쪽으로부터 피드몬트 고원, 고기 에팔레치아, 신기 에팔레치아, 에팔레치아 고원이 나란히 네 줄기로 뻗어 있으며 고기 에팔레치아가 가장 높다. 산지는 노년기 산지이나 옛날부터 동부와 서부의 교통에 장애가 되었으며 지금도 도로와 철도는 여러 개의 횡곡과 고개를 넘어 불규칙하게 통하고 있다. 한편 엘러게니 고원은 세계 최대의 탄전으로 미국의 공업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3. 로렌시아 순상지. 캐나다의 동반부를 차지하는 지상 최고의 안정지대의 하나로 슈피리아의 주변에 펼쳐져 있다. 면적은 작으나 세계 유수의 양질 철광석을 산출하는 메사비 철산으로 유명하다. 4. 중앙평지. 미국의 중앙부를 차지하는 평원으로 농목업의 중심을 이룬다. 동부 저위 대지, 오자크 고원, 중앙저지, 그레이트 플레인스의 사구로 나누어진다. 동부 저위 대지는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중앙저지에 이르는 저미지형으로 오하이오강과 kimberland강으로 둘러싸인 구릉성 대지이다. 이곳에 메머드 동굴 국립공원이 있다. 오자크 고원은 아칸소강과 미주리강 사이에 있는 대지로 에팔레치아 산맥의 지맥이며 내륙고지라고도 한다. 중앙저지는 고생대의 거의 수평지층으로 형성된 구조평야이며 북쪽으로 기울어진 캐스타 지형을 이룬다. 북부는 제3빙기의 대륙빙하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많은 빙하와 퇴석구를 볼 수 있는데 오대호는 캐스타의 저부와 빙하 퇴적물 사이에 물이 괴어 형성된 빙하호이다. 남부는 광활한 평지림과 농경지가 펼쳐진 미국의 곡창지대이다. 그레이트 플레인스는 중앙저지상의 중생대층과 제3기층이 쌓여 넓은 대지상의 평원을 이루고 있다. 5. 로키산계. 해발고도 4,000m를 넘는 험준한 신기습곡 산맥으로 매우 다양한 지형을 보인다. 몇 줄기의 산맥이 나란히 뻗어있는 사이에 많은 종곡과 분지가 형성되어 있다. 와이오밍 분지를 경계로 북부 로키와 남부 로키로 나누어지는데 북부 로키에는 유명한 옐로스톤 국립공원과 캐나다와의 경계에 있는 글레이셔 국립공원 등이 있어서 휴양,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활발하다. 6. 산간고지. 로키 산맥과 해안 산맥 사이에 전개된 너비 800km를 넘는 고원지대이다. 콜로라도 고원, 그레이트 베이슨, 컬럼비아 고원 등으로 나뉘며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데스밸리 등 건조기후의 특이한 경관을 볼 수 있다. 7. 태평양 연안 산맥. 산간고지 서부의 캐스케이드, 시에라네바다 산맥 및 해안 산맥의 두 줄기 산맥과 그 사이에 있는 지구로 구성되어 있다. 지구는 그레이트 밸리라고 부르며 그 일부인 캘리포니아 분지는 관계농업 특히 과수 재배가 활발하다. 캘리포니아 중앙부 해안 산맥의 태평양 연안에는 샌앤드레이어스 대단층이 있어 이따금 지진이 일어난다. 또한 환태평양 화산대에 속하는 레이니어, 샤스타, 라센 등의 아름다운 화산이 있고 그레이터 레이크 국립공원도 있다.
기후. 툰드라와 타이가 기후가 나타나는 알래스카와 상하의 나라로 알려진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 본토는 대부분이 온대 또는 냉대에 속한다. 그러나 기후의 특성은 지형의 배치, 바다나 해류의 영향, 바람 등에 따라 혹은 동서의 너비 4,500km에 이르는 육궤 때문에 해안과 내륙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는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볼 수 있다. 대체로 루키, 에팔레치아 등의 산맥이 해안 가까이 남북으로 장벽을 이루어 바다의 영향이 내륙까지 미치지 못하며 특히 루키 산맥은 눕고 험준하여 바닷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내륙 쪽에는 넓은 건조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륙 중앙부는 북쪽의 캐나다와 남쪽의 멕시코만으로부터의 영향을 막아주는 지형적 장애가 없어서 겨울에는 북극 기단이 남하하기 쉽고 오대호 연안에서 대륙 중앙부까지 한랭 기단이 흘러든다. 여름에는 멕시코만에서 습기를 포함한 기단이 깊숙한 내륙 지역까지 북상하여 강우 현상을 나타내고 때로는 허리케인을 몰아온다. 해안 지역에서는 태평양 연안의 한류인 캘리포니아 해류가 흐르는 데 대하여 대서양 연안에서는 난류인 멕시코 만류와 한류인 레브라도 해류가 최서피 그만 근해에서 합류하기 때문에 같은 위도상에 위치하면서도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가 나타난다. 1. 열대 사바나 기후. 플로리다 반도의 남반부는 미국 본토에서 유일한 열대 기후 지역으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사바나 기후이다. 특히 겨울에는 피한지로 가장 적합하며 마이애미와 마이애미 비치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반도 남단의 저습지에는 진계한 열대수가 무성한 천연님과 여러 가지 야생조류의 서식지로 알려진 에버클레이즈 국립공원이 있다. 2. 몬순기후. 대서양 연안 해안 평야에서 아칸소, 오클라호마주의 내륙에 이르는 넓은 범위는 온난수분한 몬순기후가 나타난다. 특히 대서양 연안에서는 대륙 동부 특유의 계절풍과 열대성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한국과 비슷한 기후 환경을 볼 수 있다. 멕시코만 연안은 아열대성 기후의 특징이 나타나며 내륙에서는 기온이 높은 데다가 건기와 우기의 구분이 뚜렷하여 세계 유수의 목화지대를 이루고 있다. 3. 서안 해양성 기후. 온난수분한 기후이나 대륙 서부의 워싱턴주, 오리건주의 해안 지역에는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냉량한 서안 해양성 기후를 볼 수 있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고 연중 고른 강우 현상을 나타내는 이곳은 숲이 울창하며 사철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다. 4. 냉대수분 기후. 뉴잉글랜드에서 오대호 연안 및 서쪽의 그레이트 플레인스의 경계선에 이르는 지역은 냉대수분 기후가 나타난다. 이곳에는 미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공업지대와 곡창지대가 전개되어 있다. 뉴잉글랜드는 한국의 북부지방과 유사한 기후이며 내륙 지역으로 갈수록 기온의 연교차, 일교차가 커지고 강수량이 적어져서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남부에서는 여름에 기온이 높아 옥수수, 겨울밀 생산지대를 이루고 있으나 북쪽으로 갈수록 여름에도 냉량하여 봄밀과 과수 재배가 성하고 낙농업도 행해지고 있다. 대륙 내부에서는 겨울에 한랭한 북풍이 불어와 시카고 부근에서는 마이너스 20도씨로 기온이 내려가는 것이 보통이다. 5. 지중해성 기후.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륙 서안의 중위도 지방에서 볼 수 있는 특유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여름철은 중위도 고기압대가 북상하여 비가 거의 없으며 겨울에는 서안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린다. 따라서 여름에는 내건성의 감귤류나 포도 등 조엽수의 재배가 유리하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캘리포니아 해류의 영향으로 안개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닷바람에 실려서 흘러들어 자욱한 안개의 거리가 이루어진다. 6. 스텝 기후. 동경 백두선을 경계로 서쪽은 거의 비가 없는 스텝 기후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곳에는 건조 초원이 펼쳐지며 이를 그레이트 플레인즈 대평원이라고 한다. 카우보이가 소를 치는 상업적 방목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적은 강수를 이용하는 건조 농법이 발달하여 점차 농경지화하고 있다. 7. 사막기후. 로키 산맥과 태평양 산계 사이에 끼어있는 산간 고지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인데다가 중위도 고압대에 속하기 때문에 사막기후가 나타난다. 솔트레이크. 여무와 모하비 사막 등이 전개되어 있다. 8. 고산기후. 로키, 캐스케이드 산맥 등의 고지대에는 고산기후가 나타난다. 특히 남부 로키의 최고봉인 엘버트 산은 연중 빙설로 덮여 있다. 식생, 토양. 미국 본토의 식생은 동부 산림지대, 그레이트 플레인스의 초원지대, 태평양 연안의 북부 산림지대, 건조한 남부의 반사막, 사막의 4계구로 대별된다. 동부의 산림대는 다시 두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하나는 남부 해안 평야의 난대성 식생으로 플로리다 반도 남부의 열대 산림과 북쪽의 상륙 침엽수림, 그리고 그 이북의 혼합림지대이다. 다른 하나는 뉴잉글랜드 남부에서 중앙평지 남부에 걸쳐 전개되는 낙엽 화렵수림이다. 이들 두 지역은 현재 농업이 크게 발달한 곳으로 목화, 옥수수, 담배, 밀 등을 재배하고 있다. 또 북쪽의 뉴잉글랜드 북부에서 오데호 주변에 이르면 점차 냉대림의 양상이 짙어져 낙엽 화렵수림 사이에 전나무 등의 상륙 침엽수가 섞여 혼합림을 이룬다. 낙엽수로는 단풍나무, 물풀의나무, 너도밤나무 등의 거목이 뒤섞여 단풍철이면 산야가 곱게 물든다. 오데호에서 북쪽의 캐나다로 들어가면 화렵수는 침엽수로 바뀌고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의 저하로 토양은 산화되어 포드졸파잘, 회색토로 변한다. 따라서 농업은 부진하나 삼림은 비교적 많다. 미시시피강이 서쪽에서는 강수량이 적어짐에 따라서 점차 떡갈나무와 같은 결이 단단한 나무가 많아지고 키가 큰 풀이 밀생한 임간 조지가 눈에 띄게 된다. 이 조원이 이른바 프레리. 대조원이며 토양은 검고 비옥한 프레리 토로 농업에 가장 알맞은 토지를 이루나 농업 용수가 크게 문제된다. 서쪽의 그레이트 플레인스에 이르면 건조도가 높아져 반건조 기후구가 된다. 이곳에서는 이 지역 특유의 키가 작은 단초 초원과 관목지대가 펼쳐진다. 이들 단경초는 목초로서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적 목축업이 발달하였다. 토양은 체르노잼 내지 밤색 토양이 탁월하여 농업에는 적당하나 프레리보다 더욱 수리 의존도가 높다. 이와 같은 단초 초원은 로키 산맥 기슭까지 연속된다. 코르디에라의 식생은 지형이 복잡한 데다 기후차가 크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북위 50도에 가까운 지역의 평지에서는 상륙 침엽수림이 전개되고 워싱턴주, 오리건주, 몬태나주 등의 임산자원이 되어 있으나 컬럼비아 고원상에는 수림이 적고 단초의 프레리가 전개되어 있다. 남부 로키의 산중턱, 콜로라도 고원, 캘리포니아 분지 등 침엽수림대의 하안에는 떡갈나무가 분포한다. 대분지와 와이오밍 분지 이남의 산간 고지와 분지에서는 건조기후를 이루기 때문에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상륙 침엽수 또는 화렵낙엽수도 볼 수 있으나 저지대로 내려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건조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관목이나 단초로 바뀐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애리조나주 남서부 사막이 펼쳐지는 건조대에서는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선인장이 유일한 식생이 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중부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조엽 수림 등이 자라며 콜로라도로부터 관계 용수를 끌어들여 캘리포니아 분지를 녹색의 비옥한 평야로 바꾸어 대규모 농업지역으로 개발하였다. 3. 주민. (1)
인종.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할 당시 원주민인 인디언은 약 150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무렵 유럽으로부터의 이민 집단은 로마 가톨릭계의 에스파냐 사람들이었다. 에스파냐인은 주로 미국의 남서부에서 멕시코 이남의 중남미에 걸쳐 거주하였으나 그들 지역의 일부가 19세기에 미국 영토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미국 남서부에서는 에스파냐계의 영향이 다분히 남아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 가톨릭의 세력은 미미하였으며 초기의 대량 이민 집단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북서유럽의 백인이었다. 동부의 영국계, 미시시피강 유역의 프랑스계, 서부의 에스파냐계 이민이 각각 차지하였으며 그 가운데 동부의 영국 식민지가 독립 이래 오늘까지 국가 발전의 중추부를 이루어왔다. 그동안 남부 농업지대에는 노동력으로서 아프리카 흑인이 대량 이입되고 제1차 세계대전 전후부터는 아시아로부터의 이민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인종의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지구상의 모든 인종, 민족이 뒤섞여 있는 특이한 복수민족 국가를 이루었다. 그러나 미국의 인종 구성은 영국, 독일, 아일랜드 등 투턴족이 36%로 백색 인종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외의 유색 인종은 모두 합쳐도 12%에 불과하다. 1860년 이래 약 100년 동안의 주민의 구성은 크게 변화하였다. 첫째 변화는 프론티어 전선이 서쪽으로 뻗어감으로써 인구가 점차 서부로 퍼져간 점이다. 이는 이미 에스파냐로부터 매수하였던 남서부의 지역과 더불어 태평양 연안의 새로운 주의 발전이나 서부의 인구 증가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둘째 변화는 상대적으로 동부 유럽, 남부 유럽으로부터 이민이 증가하고 북부 유럽, 서부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이 줄어든 점이다. 동부 및 남부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은 가난한 데다가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였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부터 배척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민의 편차는 1860년에서 1900년의 40년 동안에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게다가 출신국의 수가 늘어 주민 구성은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셋째 변화는 이미 19세기 중엽부터 비롯한 것으로 동양인 이주자들이 늘어난 점이다. 그들은 프론티어의 서진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저임금 노동자로서 받아들여졌으며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백인 노동자를 압박하고 백인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 조건을 낮추는 구실을 한다고 해서 동양인이 많은 태평양 안에서는 심한 압박을 받아 이른바 황화론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상황이 전술한 둘째 변화와 복잡하게 얽혀 1924년 이민을 제한하는 할당제 이민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1940에서 70년의 인종 구성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백인의 비율이 저하되고 유색인종의 비율, 특히 일본인, 중국인 등 아시아 인종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되고 흑인을 포함한 인종 문제가 미국의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 언어. 미국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앵글로색슨 문화로 언어 또한 영어로 통일되어 있다. 그러나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도 사용되고 있다. 그들은 중세 유럽의 문예부 흉기, 종교개혁 등을 경험하였으므로 자본주의 발흥기의 근로정신에 투철하며 독립심과 진보적 정신, 민주주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역사적인 발전과 함께 언어는 발음이나 단어 등 본래의 영어와는 좀 달라진 것도 있어 미국어라고 할 때도 있다. (3) 종교. 유럽에서 이민 온 프로테스탄트들은 처음에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종교는 사교라 하여 배격하였으나 건국 후 헌법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다수의 인종,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인 만큼 거의 모든 종류의 종교를 볼 수 있으나
유럽에서 온 이민이 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교도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그 외 유대교도도 많으며 이스라엘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유대교도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4. 역사. (1) 식민지 시대 이전. 유럽인이 이주하기 이전의 미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피테칸트로푸스 원인, 시난트로푸스 북경 원인, 네안데르탈 구인과 같은 원시적 인간이 존재하였던 흔적은 없고 현존 인류인 인디언의 인골과 거의 다름없는 인골이 발견되었을 뿐이다. 인디언은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파상적으로 이주, 이곳의 선주민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처음에 동부에서도 많이 살고 있었으나 유럽인에게 쫓겨 일부는 남부와 북부로 흩어지고 대부분은 중서부에서 남서부에 걸쳐 정주하게 되어 지금도 그 문화의 일부가 남아있다. 이 남서부 지역이 낳은 문화를 아나사지 문화라고 하며 여러 시기로 나누어진다. 가장 오랜 몇 개의 시기는 바스켓 메이커라고 일컫는 시기인데 그 명칭의 유래는 이 시기에 바구니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며 이것을 계승한 것이 푸에블로 문화이다. 전자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이동성의 수령민이며 후자를 대표하는 푸에블로는 정주민이었다. 이 두 시대를 통하여 두창기, 토기의 제작, 활의 사용, 옥수수의 재배, 초기 출락 등이 점차로 확대되었다. 건축도 수열식 오두막에서 어도비나 돌로 만든 커다란 집으로 진화하였다. 다음 시대를 고전기라고 하며 대략 11세기 초부터 13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이 시기에는 커다란 암굴밑을 이용하는 주거가 만들어졌으며 개중에는 500개 이상의 주거가 하나의 암굴밑에 늘어선 것도 있었고 무명천도 정교하게 짜여졌다. 이렇게 진보된 문화를 가졌던 푸에블로도 마침내 다른 유목민인 인디언의 압박으로 차츰 퇴세를 거듭 점거 지역도 좁아져 1300년경에는 리오그란데강과 리틀 콜로라도강 연변에 새로운 존락을 이루었다. 이 무렵부터 토기가 없어지고 다채로운 색상으로 장식된 도자기가 많이 쓰여지기 시작하였다. 다음 16세기에 들어서자 에스파냐인이 침입하였으나 그들은 이 지역 고유의 문화를 소멸시키지는 못하였으며 지금도 옛 문화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어 인디언의 보고가 되어 있다. (2) 식민지 건설 시대. 에스파냐인은 16세기 전반에 위의 지역만이 아니고 지금의 미국 남동부에도 식민지를 건설하거나 탐험을 시도하였으나 그들의 노력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한편 영국은 신대륙 발견 직후인 15세기 말 동해안의 탐험대를 파견하여 식민지 건설의 발판을 찾기 시작하여 1세기가 지난 엘리자베스 왕조 시대에 본격적인 입식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였다. 그 후 17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항구적인 영국 최초의 식민지 버지니아가 건설되었다. 즉 1606년에 영국 국왕의 직허장에 의하여 건설된 런던 회사가 1607년에 제임스강 연안에 일단의 식민지를 정착시킴으로써 이곳이 제임스타운으로 명명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이어 20년에는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하여 네덜란드에 가 있던 청교도 일파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지금의 매사추세츠주에 상륙하여 플리머스 식민지를 만들었다. 이때부터 1733년까지 영국은 북아메리카의 대서양 연안에 13개의 식민지를 만들었다. 이들 식민지는 각각 그 식민의 동기, 종교, 시기 등을 달리하고 있어 결코 단일체라 할 수 없었다. 이들은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발전한 프랑스 식민지와 거기에 인디언까지 끼어든 3파의 항전을 계속하다가 결국 영국의 승리로 끝난 결과 식민지 사이의 연결이 가능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영국 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3) 건국. 미국의 독립혁명은 영국 본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인 동시에 식민지 내부에서의 부르주아지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한 혁명이었다. 독립혁명에 의하여 각지의 식민지는 주가 되고 이들이 연합하여 합중국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주는 한국의 시도와 같은 행정상의 지역이 아니고 대폭적인 자치권을 보유하는 스테이트이다. 그러나 이들 식민지는 모두 영국의 전통을 존중하고 그 사상과 정치 제도를 본뜨고 있었다. 영국으로부터 이어받은 여러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제의회 제도이다. 버지니아 식민지를 건설한 사람들은 영국 성공회를 신봉하였으며 1619년 제임스타운의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의회를 만들어 자치를 시작하였고 이와 동시에 미국 최초의 흑인 매매도 행하여졌다. 즉 대의제의회의 탄생이라는 민주주의적인 것의 시초와 흑인 노예라는 비민주주의적인 것의 시초가 병행하여 동시에 이루어진 셈이다. 이 대의제의회와 흑인 노예 제도는 그 후에 건설된 각 식민지에서도 똑같이 채택되었으며 식민지 거주인이 본국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자치를 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국왕이 직접 통치하에 있었던 에스파냐와 프랑스 등의 식민지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4) 독립혁명. 1775년에 시작된 미국의 독립혁명은 약 1세기 반에 걸쳐 식민지인들이 확립한 자치에 대하여 본국 정부가 이것을 침범하려고 시도한 데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영국 의회에서 정한 식민지 백성에 대한 과세와 서방 영토로의 진출 저지였다. 따라서 독립혁명 때는 본국인 중에도 많은 동조자가 있었고 17세기 이래 영국과 항쟁하고 있던 프랑스도 식민지를 도왔으므로 마침내 식민지는 승리를 획득하였다.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였고 1783년에는 파리 조약에 의하여 독립이 승인되었으며 또 프랑스령이었던 미시시피강 동쪽의 영토를 공식적으로 획득하였다. 1781년에 최초의 헌법으로서 연합교약이 만들어져 13주는 하나의 연방국가가 되었으나 중앙정부의 권한이 너무도 약했기 때문에 사회 불안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또 외국에서도 미국을 독립국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완전한 연방을 만들기 위하여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헌법회의를 열고 연방헌법을 제정하였다. (5) 프론티어. 미국은 독립 후에도 프랑스, 에스파냐, 멕시코 등으로부터 영토를 획득하여 1848년에는 거의 현재와 같은 대륙 국가로 발전하였다. 새로 편입된 영토는 억세고 씩씩한 개척자들에 의하여 개척되었다. 프론티어란 미국 국세조사국의 정의에 따르면 1평방마일의 지역에 인구 2명 이상 6명까지의 지역과 그 이하의 지역과의 경계선을 가리킨다. 그러나 가령 프론티어 사회 등으로 부를 때는 반드시 선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그 선에 접하는 지대를 가리키게 된다. 이러한 프론티어 사회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정통, 혈통, 가문은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였으며 실력 있는 자만이 승리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프론티어 사회는 유럽이나 동부 사회에 비하여 보다 민주적이었다. 프론티어가 언제나 서부에만 존재하였던 사실은 미국 사회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프론티어 사회에서는 비교적 용이하게 토지를 획득할 수 있었고
자장농이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동부의 노동자도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할 때는 서부로 가서 새로운 개척을 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기술을 가진 노동자는 고용주로부터 우대를 받아 그 사회적 지위도 유럽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졌다. 1848년 캘리포니아의 금광 선풍이 일기 시작하자 새로운 프론티어가 동부를 향하여 이동하게 되었고, 이들은 서부로 진출하는 프론티어와 대개 로키 산맥 지대에서 만나게 되었으며 1890년에는 프론티어 사회도 소멸하기에 이르렀다. 남북전쟁. 미국의 북부와 남부는 식민지 건설 때부터 종교, 경제를 달리하고 있었다. 북부는 그 건설 단계에서 서부 유럽 및 북부 유럽의 이민을 받아들여 혼합인종의 새로운 미국 민족을 형성하였으나, 남부는 여전히 보수적이며 영국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다. 식민지 시대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흑인 노예 제도는 독립혁명 때 펜실베이니아 이북의 여러 주에서는 폐지되었으나 메릴랜드 이남의 여러 주에서는 이것이 존속하였다. 특히 독립혁명 후 남부에서 면화 재배가 시작되자 노예 제도는 남부 경제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어 흑인 노예와 백인 고용인 및 계약 노동자가 증가일로에 있었다. 1808년 이후 노예의 수입이 금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부에서는 여전히 노예 매매가 성행하여 북부의 인도주의자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았다. 특히 영국 산업혁명의 완성으로 목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면화는 남부에서 가장 이익이 많은 농산물이 되었고, 이에 따라 노예 제도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권한은 대통령이나 연방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권한이었다. 북부에서는 이 이상 노예주가 증가하는 것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남부에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서부의 주에도 노예제도를 확장하려 하였다. 1820년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미주리주가 새로 합중국의 주가 되려고 하였을 때 노예제도는 비로소 정치 문제로 등장하였다. 결국 미주리주를 노예주로서 인정하고 가입시키는 동시에 북부에는 새로운 자유주로서 메인주의 가입을 인정함으로써 남북의 균형을 유지하였고, 이후의 주편입에 대하여는 미주리주의 남쪽 경계 북위 36도 32북에는 노예주의 신설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것을 미주리 협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1848년 멕시코 전쟁의 결과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지방이 새로 합중국 영토가 되자 이 지역의 노예제를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가 문제로 되었다. 1850년 남북은 재차 다음과 같이 타협하였다. 1. 캘리포니아주를 자유주로 한다. 2. 워싱턴시에서는 노예 매매를 금지한다. 3. 새로운 영토에 대하여는 노예제도의 존폐를 결정하지 않고 준주로 한다. 4. 도망노예법을 강화한다는 등 일련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타협은 1854년 캔자스 네브래스카법이 제정되어 미주리 협정에 의하면 자유주가 되어야 할 캔자스주가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파기되고 말았다. 노예 반대론자들은 공화당을 조직하여 남부와 대항하였다. 링컨도 공화당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링컨의 입장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궁극적으로는 노예제도에 반대한다는 것이었으며, 그 본질은 연방헌법을 수호하고 미국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있었다. 남부에서는 주는 국가보다 먼저 이루어졌고, 연방헌법은 주와 주 사이의 계약에 불과하므로 합중국의 어떤 주든지 불만이 있으면 합중국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링컨을 비롯한 북부의 공화당은 연방헌법은 그 전문에 우리들 합중국의 인민은 이 헌법을 제정하고 확립한다고 되어 있어 헌법은 인민 상호 간의 계약이므로 주가 탈퇴한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남북전쟁은 이러한 의미에서 근원적으로는 서로 헌법상의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비롯된 싸움이었으며, 이 싸움이 북부 즉 합중국의 승리로 끝남으로써 종래 남부가 주장하여온 주권론을 굴복시키고
헌법이 지니는 미국 민주주의를 소화하였다. 수정헌법 제13조에 의한 노예 해방, 제14조에 의한 시민권 보장, 제15조에 의한 투표권 부여 등으로 비로소 모든 흑인 노예도 법적으로는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다. (7) 재건의 좌절. 남북전쟁 이후 북부 산업 부르주아지의 대변자인 공화당의 군사적 독재에 의한 정치상, 사회상의 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올렸으나 남부 경제의 중심 과제인 토지 문제를 혁명적으로 처리하려다가 남부의 농장주와 여기에 예속된 백인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재건 정책에 대한 반항은 주법 또는 지방 조례로서 흑인을 사실상 차별하는가 하면 비합법적 비밀 결사인 이른바 KKK 등에 의한 흑인 살해, 협박 등 갖은 박해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 결과 북군의 남부 철수와 전후하여 남부에 열어주는 흑인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빼앗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세, 교육, 취직, 임금 등 일상생활에서 흑인을 차별하기 위한 법의 제정이나 행정조치 등 합법적 수단은 물론 비합법적인 차별 수단을 차례로 고정화하였다. 남북전쟁 중 남부 출신 의원들이 워싱턴에서 떠났으므로 종래 남부에서 반대하던 여러 법안이 모두 의회를 통과하였다. 그 중에는 산업자본주의를 조장, 육성하는 국립은행법, 몰일관세법, 서부의 급속한 발전을 기대하는 자영농지법 등이 있었다. 남북전쟁 후 공화당이 정치의 주도권을 장기간에 걸쳐 장악한 일은 그 후 미국 사회를 공업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도시는 발달하고 교통기관도 확장되었다. 그러나 패전 후에 재건에 고심하는 남부는 여전히 농업사회로 남게 되었고 데플랜테이션은 분할되었다. 해방된 흑인은 자본의 결여, 기술의 결여, 낮은 교육 수준 등으로 자립하거나 기간 산업의 임금 노동자가 될 수 없어 태반은 영세 소작인이 되었다. 남부의 공업이 발달하여 흑인들이 공업 노동자가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이다. (8) 자본주의 발전. 노예 해방은 전쟁이 북부의 공업 발전을 자극한 것과 같이 산업자본주의를 크게 발전시킨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19세기 후반에는 국내 자원의 개발과 교통기관의 발달에 힘입어 새로운 산업인 석유업, 강철업을 비롯하여 다수의 거대한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독점화의 경향이 강하여졌다. 물론 북부 산업자본의 발전을 방주하는 공화당이 전후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하면서 산업자본에 간섭하지 않았던 것도 산업자본이 거대해진 이유의 하나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거대한 독점에 대항하여 새로이 두 세력이 대두하였다. 하나는 서부를 중심으로 하는 농민의 조직이며 또 하나는 대도시에서 발달한 노동조합이었다. 1869년에 최초의 대륙횡단 철도가 완성되자 광부나 목축업자에 이어 많은 농민이 서부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철도는 동부의 자본으로 건설되어 그 시장을 서부로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농민은 차별적인 운임 등으로 손해를 보았다. 농민 공제조합인 그레인지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에 의하여 각 주정부의 철도 운임을 규제하는 주법을 제정하게 하였고 이것은 마침내 1887년 주간통상법으로 발전하여 연방정부가 민간기업에 처음으로 통제를 가하게 되었다. 한편 노동자도 미국 노동총동맹을 조직하여 숙련 노동자의 생활 수준 향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도모하였다. 1891년에는 농민에 의하여 인민당이라는 제3당이 결성되어 이듬해부터의 선거에서 진보적인 정책을 내걸고 3번이나 싸웠다. 그들이 주장한 철도, 전신, 전화의 공영, 비밀투표제의 채택, 누진소득세의 부과, 우편저금 및 소포제도, 상원의원의 직접 선거, 여성 참정권 등은 20세기에 들어와 점차로 실현되었다.
건국 초기의 농업이 중심이었던 미국 사회는 공업의 발달과 함께 점차 변하여 갔다. 그 사이에 노동력은 항상 부족하였다. 외국 이민이 갑자기 늘기 시작한 것은 1840년대부터인데 이것은 아일랜드, 독일 등의 기근이 들어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이민의 태반은 주로 대서양 연안의 대도시에 정착하여 미숙련 노동자가 되었으며 1840년대 말부터 들어온 많은 독일 이민은 중서부로 들어가 농민이 되었다. 그들은 독일 혁명에 패배한 자유주의자들이었다. 1890년대에 들어서자 그때까지의 서북 유럽으로부터의 이민보다도 남동 유럽의 이민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이민과는 달리 주로 경제적 이유에 의한 이민으로 정치적으로는 전제군주국에서 왔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경험이 없었다. 더구나 종교도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었으므로 종래의 이민에 비하여 통화력이 없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 때문에 1920년대에는 할당 이민법의 제정을 보게 되었다. 티 루스벨트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1901년부터 윌슨 대통령의 제1기 말, 즉 1919년까지의 시기는 독점 반대의 사회개혁이 행하여진 시기였으며 이것을 혁신주의 시대라고 한다. 공공의 복지를 해롭게 하는 독점은 정부에 의하여 고발되고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되었다. 윌슨 시대에는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반트러스트법이 제정되었다. 루스벨트는 노동쟁이도 정부가 직접 조정한다는 선례를 만들었으며 또 상무부 노동성이 신설되었다. 또한 철도의 통제에 대하여도 주간통상법을 강화하는 여러 법률이 제정되어 국토자원의 보존이 행하여졌다. 태프트 시대에는 우편저금 및 소포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누진적 소득세를 규정하는 수정헌법 제16조 및 상원의원의 직접 선거를 정한 제17조가 1913년에 제정되었다. 윌슨 시대에는 관세 인하와 은행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참전과 뉴딜 정책.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미국은 엄정 중립을 선언하였으나 1917년에는 결국 참전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독일의 잠수함전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과 중립기간 중의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전환된 경제적인 이유에서였다. 베르사유 평화회의에는 윌슨 대통령 자신이 출석하여 11개 조항의 원칙을 실현하게 하려 하였으나 결국 국제연맹안을 평화조약안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하였을 뿐이다. 더구나 국제연맹안은 국내의 반대가 강력하여 끝내 상원의 비준을 얻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1920년대에 미국은 공화당의 시대로 바뀌어 외교적으로는 고립주의, 국내적으로는 또다시 자유방임주의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1920년대 라디오, 자동차, 영화, 인견공업 등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여 미국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그 반면 농업, 석탄, 면공업은 쇠퇴하였다. 공화당은 또다시 고관세 보호 정책을 취하였으므로 국제무역은 침체되고 기업 활동과 독점은 더욱 촉진되었다. 호경기는 1925년에 그 절정을 맞이하여 주식 투자가 성행하고 과대 투기가 유행하였다. 이것은 번영이라 하지만 균형 있는 것이 되지 못하였다. 1929년 10월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폭락을 계기로 대공황이 일어났으며 이것은 즉시 유럽에 파급되어 세계공황으로 번졌다. 국민의 구매력은 떨어지고 예금은 고갈되고 국민 총생산은 3/4로 떨어지고 노동자의 1/3은 실직 상태에 빠졌다. 1933년 F.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취임, 뉴딜 정책이 시행되었다. 뉴딜은 1단계로 대공황에 대한 대응책이었으나 더 나아가서는 재차 이러한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여 자본주의를 수정하려는 것이었다. 독점 기업은 정부 권력이 개입, 동종산업 간의 규약을 만들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통제되었고 농산물 과잉 상태는
정부의 통제에 의한 경작 면적의 삭감으로 개선되었다. 전력과 같은 공공사업에 대하여는 TVA 같은 공공법인체를 만들어 민간 기업과 경쟁하는 일도 인정하였다. 1935년에 제정된 바그너법에 의하여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 계약권이 인정된 결과 조직 노동자의 수는 대폭으로 증가하여 숙련공 중심으로 직능별 조합주의인 미국 노동총동맹에 대하여 산업별 조합주의인 미국 산업별 조직회의도 새로 결성되었다. 사회보장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처음으로 연방정부에 의하여 행하여지게 되었고 1938년에 공정노동기준법에 의하여 최저임금 및 최고노동시간제가 정해졌다. 이들 새로운 정책을 통하여 연방정부의 권한은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종래의 자본주의의 폐단은 크게 시정되어 자본주의 체제 안에 사회복지적인 여러 정책이 채택되었다. 이 경향은 그 후에도 변하지 않아 정권이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상관없이 확고한 항구적 제도가 되었다. 트루먼이 내건 베어들도 아이젠하워의 뉴리퍼블리커니즘도 존슨의 위대한 사회도 모두 원칙적으로는 뉴딜이 선을 더욱 확대시키려는 데 불과하다. 5. 정치. 외교. 미국 독립 당시의 유럽은 프랑스 혁명 후의 혼란기였기 때문에 미국은 분쟁에 휘말려 들지 않으려고 중립주의를 취하고 오로지 국력에 충실을 기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멀로주의라고 하는 비개입 고립주의로 미국 외교의 기본 자세였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국내의 자본주의 체제가 정돈되고 국내 프론티어가 메꿔지자 태평양으로 향하여 적극적인 진출 정책을 취하였으며 1898년 에스파냐와의 전쟁 결과 하와이, 괌,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등을 병합하고 이어서 1921년에는 중국 시장의 문호 개방을 요구하는 워싱턴 조약을 체결하였다. 제1, 2차 세계대전에는 멀로주의를 관철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말려들었으나 개입의 배경에는 유럽에서 초대국으로 성장한 독일의 세력이 미국의 번영을 크게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 당시 그 역할이 지대하였던 미국은 유럽의 피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의 대두 등 국제 정세에 비추어 외교 정책을 적극적인 개입주의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제연합회의 참가, 마셜 플랜에 의한 유럽의 부흥 원조, 중국의 공산화, 더욱이 소련과의 냉전 격화 등에 따라 공산주의에 대한 봉쇄 정책에서 반격 정책을 목표로 하는 상호 방위 조약의 적극적인 체결 및 신흥 제국에 대한 원조로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1959년 흐루시초프 소련 수상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 미소관이 해빙은 1962년에 쿠바 위기를 거쳐 1963년에 부분적 핵실험 정지 조약의 체결을 성립하게 하였고 1970년부터 시작된 솔트에서는 우발 핵전쟁 방지 협정이 1971년 9월에 체결되었다. 5월에는 닉슨 대통령이 소련을 방문함으로써 ABM망의 제한 등 일련의 성과가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레이건 대통령 때 다소 경화되었던 미소 관계는 부시 대통령이 1989년 12월 몰타에서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적대 관계에서 동반 관계로 변화하였다. 양거두는 베를린 장벽 개방과 동유럽의 혁명적 개혁을 지지하면서 비개입을 다짐, 냉전 시대의 종식과 신대탕트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소련의 붕괴와 함께 러시아와 새로운 협력 관계를 추진해온 미국은 1993년 2단계 전략무기 감축 협정 합의, 대러시아 경제 지원 등으로 옐친 정부의 민주화 개혁을 지지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의 종결 후 대중국 관계의 개선에 노력하던 중 1979년 1월부터 정상화되었던 미중 관계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크게 진전되어 왔으나 중국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1989년의 티안안먼 천안문 사건으로 급격히 냉각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 평화와 동북아 지역 안정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고려하여 미국은 대중국 최혜국 대우를 연장하였으며 1993년 에이펙 경제 지도자 회의에서 양국 관계 강화와 경제 협력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1979년에 조인된 이스라엘, 이집트 간의 평화조약, 1980년대 이라크, 이란 전쟁과 호메이니 사망 후의 대중동 관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1990년 이라크군의 전격적인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타국 적군의 반격으로 시작된 걸프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미국의 국제적인 지위는 한층 견고해졌다. 그 후 이라크, 리비아 등에 대한 강경한 외교 노선을 펴는 한편 이스라엘과 피에로 간이 화해를 주도함으로써 중동 평화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 대중남미 정책으로는 1989년 12월에 미군 파나마 침공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 이 군사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평시에는 대규모